여러분 차 사려고 중고차 매매단지 한 번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면 평일이나 주말이나 차 보러 온 사람들로 꽉 찼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번 가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차장에는 먼지 쌓인 차들만 빼곡하고 딜러들은 고객들이 없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360만 대가 거래되던 시장에서 3년 만에 100만 대나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도로에는 차가 여전히 넘쳐나고 폐차장이 바빠진 것도 아닌데 그 많던 차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근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주 고객층이 누구냐면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신차 살 여유가 없으니까 중고차를 찾는 건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현금금 일시불로 사지 않습니다. 할부로 사거든요. 근데 중고차 할부 금리가 일반 대출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2021년만 해도 기준 금리가 0.5%였을 때 중고차 할부 금리는 4%에서 6%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했어요. 근데 2022년부터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3년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았거든요. 중고차 할부금리는 8%에서 12% 사이로 뛰었고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은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5년 로 산다고 치면 금리가 5%일 때랑 12%일 때 총이자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건데 이미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층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위 카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SNS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차가 일종의 신분 증명이 됐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벤츠 핸들 사진 올리고 BMW 타고 드라이브 가는 영상 찍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차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도 무리해서 샀다는 거예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떻게 1억짜리 수입차를 탈 수 있었냐면 금융상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적은 돈만 내고 나머지는 몇 년 뒤로 미루는 방식이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만 보면 감당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르는 거죠.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수입차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니까 나중에 팔면 되지. 근데 이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중고차 수요가 뚝 떨어졌고 공급은 넘쳐나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1억 주고 산 차를 3년 뒤에 7천만 원은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팔려고 내놓으니까 5천만 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차를 팔아도 남은 빚을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타자니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감당이 안 되고요. 결국 버티다 못 버틴 사람들 차가 캐피탈사에 압류당해서 경매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자 낼 바에 차 안 산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당장 급하지 않으면 구매를 미루고 기존에 타던 차를 조금 더 끌기로 한 거예요. 예전에는 차를 5년 정도 타면 바꿨는데 요즘은 7년, 10년 타는 게 당연해졌거든요. 차량 기술이 좋아지면서 내구성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더 큰 이유입니다. 수요가 뚝 떨어지니까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딜러들은 팔리지 않는 차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딜러들도 자기 돈으로 차를 사지 않아요.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매입하거든요. 이걸 재고금융이라고 하는데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사들이고 차가 팔리면 대출을 갚는 구조입니다. 차가 빨리 팔릴 때는 이자 부담이 적었어요. 한 단이면 팔렸으니까 한 달치 이자만 내면 됐거든요. 지금은 차가 6개월, 1년째 주차장에 박혀 있습니다. 5천만 원 빌려서 차 사왔는데 1년 동안 이자만 수백만 원 나간 거예요. 게다가 차값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이자는 불어나는데 차 가치는 줄어드니까 딜러들 입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손님이 나타나서 차를 사겠다고 해도 딜러가 그 차를 못 파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캐피탈사에 잡혀있는 저당을 풀어야 차를 넘길 수 있는데 딜러가 5천만 원 빌려서 사온 차를 손해보고 4,500만 원에 팔겠다고 해도 캐피탈사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원금 5천만 원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서류를 안 내주니까 눈앞에 손님을 두고도 거래를 못합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딜러들은 결국 차를 다시 주차장에 세워두고
또 고리 이자를 물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이 틈을 타서 금융사들은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연장하려면 원금의 20%를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딜러들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고객이 맡긴 차를 무단으로 팔아버리거나 매매 대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건들이 실제로 터지고 있어요. 지금 조용해 보이는 매매단지 뒤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차 매매상사라는 곳 자체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원래 매매상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차를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딜러들한테 자리를 빌려주는 임대업이 돼버렸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반 회사처럼 사장이 직원 뽑아서 월급 주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딜러들은 각자 개인 사업자예요.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자기 책임 아래 팔고 남는 게 수입인 구조입니다. 상사 대표한테는 매달 자리세를 내요. 그 자리세 모아서 대표가 건물주한테 월세 내고 남는 게 대표 수입이고요. 차가 잘 팔리던 시절에는 이 구조가 꽤 괜찮았습니다. 좋은 자리 얻으려는 딜러들이 줄을 섰고 자리세가 월 100만 원이 넘어도 차만 팔면 금방 뽑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차가 안 팔려요. 딜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리세로 월 100만 원 나가고 차 사느라 빌린 돈 이자에 보험료에 각종 비용까지 붙습니다. 차 한 대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최소 한 달에 두세 대는 팔아야 겨우 본전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한 대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 딜러 글을 보면 요즘 일반 딜러들 월 수입이 0원에서 300만 원 산 사이라고 합니다.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딜러들이 왜 안 떠나고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요. 다른 데로 가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혹시라도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리에 없으면 그 기회마저 놓치니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단 버티는 거예요. 상사 대표 입장도 딱합니다. 딜러들이 떠나면 자리세 수입이 끊기고 그러면 건물주한테 월세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자리세를 깎아주거나 몇 달치를 밀려줘가면서라도 딜러들을 붙잡아둡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서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이 무너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시장 자체를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경제학에 레몬마켓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고장난 불량품이 판치는 시장을 말합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 상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몰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좋은 물건 가진 판매자는 제값을 못 받으니까 시장을 떠나고 나쁜 물건 가진 판매자만 남아서 시장 전체가 썩어들어옵니다. 한국 중고차 시장이 딱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 시장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위 매물이에요. 인터넷에 조건 좋은 차를 올려놓고 손님을 끌어들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고 합니다. 애초에 없던 차인 경우도 많았어요. 일단 오게 만든 다음에 다른 비싼 차를 사도록 유도하는 수법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사고 이력 숨기기입니다. 큰 사고가 났거나 침수된 적이 있는지 이런 정보가 차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일부 딜러들은 이걸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중 약 80%가 차량 상태를 속이거나 숨긴 사례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딜러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 중고차 시장 신뢰도가 14.8%밖에 안 됐거든요.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중고차 사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차 시세를 검색할 수 있고 사고 이력도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가 됩니다. 딜러가 뭐라고 하든 금방 확인이 가능해진 거예요. 정보가 투명해지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매매단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대랑 기아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제조사가 직접 검사하고 품질을 보증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잖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도 속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물량은 상태가 좋은 A급 매물들이에요. 연식 얼마 안 되고 주행거리 짧고 사고 이력 없는 차들인데 원래 이런 게 매매 단지에서도 제일 인기 있고 마진도 좋은 물건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좋은 물건들이 대기업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아래쪽에서는 직거래가 치고 올라왔어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당근마켓의 경우 2022년에 84건이던 중고차 거래가 2023년에 4만 6천 건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60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직거래의 매력은 가격입니다. 중간통이 없으니까 딜러한테 줄 마진만큼 아낄 수 있거든요. 특히 연식 오래됐거나 주행거리 많은 저가 차량들이 직거래로 많이 빠집니다. 원래도 마진이 적었는데 딜러 거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직접 찾아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단지에 뭐가 남습니까? 위에서는 대기업이 좋은 물건 싹쓸이하고 아래에서는 직거래가 저가 물건 가져가니까 중간 등급만 남습니다. 근데 이 중간 등급이 제일 애매해요. 대기업 인증받기엔 상태가 부족하고 직거래로 사기엔 가격대가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선뜻 손 내밀지 않는 구간이에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가운데 낀 전통 딜러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단순히 줄어든 게 아니라 세 조각으로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중간이 말라 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거래량이 100만 대나 줄었는데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폐차장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는 여전히 차가 많은데 말이에요. 이 미스터리의 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평택항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 이곳에서 수출된 한국 중고차가 43,7천 대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5조 원이 넘어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출 목적지를 보면 키르기스스탄이란 나라가 상위권에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7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한 달 동안만 이 나라로 9천 대가 넘는 차가 수출됐어요. 인구 700만짜리 나라에서 한 달에 1만 대 가까운 차를 뭐래 쓸까요? 쓰는 게 아닙니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간 한국 중고차는 러시아로 재수출됩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한국도 여기 동참했고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현대차도 러시아 공장에서 철수했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차를 안 타게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현대랑 기아는 러시아에서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전쟁 전인 2021년에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 점유율이 24%로 1위였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막히니까 우회로가 생긴 거예요. 러시아에서 한국 중고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가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게 거래됩니다. 한국에서는 6천만 원대인데 러시아에서는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이 국내에서 웃돈 주고라도 차를 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차보다 비싼 중고차의 비밀이에요. 팰리세이드뿐만 아니라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같은 인기 SUV들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 아반떼 같은 국민차도 해외 인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내 매매단지에는 수출도 안 되고 대기업도 안 가져가는 비인기 차종들만 남아서 썩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을 더 흔들고 있는 거대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줄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지금 내연기관차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차를 지금 사면 몇 년 뒤에 팔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내연기관차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중고차 구매를 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중고 전기차를 살 수 있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예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 차값의 30%에서 40%가 배터리입니다. 근데 중고로 사면 이 배터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얼마나 성능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해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3천만 원짜리 중고 전기차 샀는데 배터리 교체비로 1,500만 원 나가면 그게 진짜 싸게 산 건가요?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기 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주차장에 충전기가 몇 대 없는데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니까 충전하려고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급속 충전기 쓰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고요. 이런저런 걱정이 쌓이니까 전기차 중고를 선뜻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중고차를 사자니
나중에 가치가 폭락할까봐 불안하고 전기차 중고를 사자니 배터리랑 충전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리자 이거예요. 시장 전체가 구매를 미루는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차량 교체 주기까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차를 5년 정도 타면 새 차로 바꿨거든요. 근데 요즘은 7년, 10년 타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좋아지면서 내구성이 크게 늘었고 10만 킬로미터 넘게 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10만 킬로 넘은 차는 곧 고장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차들은 20만 킬로까지도 거뜬하거든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 리스랑 장기 렌트가 대중화되면서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리스 기간 끝나면 그 차들이 매매 단지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자체 인증 중고차 브랜드 만들어서 회수 차량을 직접 팔아버립니다. 일반 매매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확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가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 딜러들 조언이 좀 의외예요. 현대기아 인기 모델은 차라리 신차를 사라는 겁니다. 지금 팰리세이드나 투싼 같은 차들은 수출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중고차가 신차랑 얼마 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럴 바에는 신차 사서 보증기간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는 거죠. 반대로 비인기 차종이나 수출 안 된 모델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발품 좀 팔면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차가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출 상황이나 제재가 바뀌면 가격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차를 사든 안 사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본인 형편에 맞는 차를 사야 해요. 전문가들은 차량 할부금이 월 소득의 10%에서 15%를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월 소득의 30%를 차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7% 금리로 60개월 할부하면 이자만 94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가까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자는 계속 붙거든요. 5년 뒤에 그 차 팔려고 하면 반값도 안 될 수 있어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굴러가는 순간부터 돈이 나가는 소비재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중고차 시장 몰락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정보가 없으니까 딜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시세도 사고 이력도 실거래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뭐라고 해도 바로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속이는 장사가 안 통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중고차 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보험 설계 여행사처럼 중간에서 정보 가지고 수수료 받던 업종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어요. 정보가 투명해지면 정보 격차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두 가지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현대기아 같은 제조사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계속 키우고 있고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려고 하거든요. 다른 하나는 수출 시장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국내에서 안 팔리는 차들은 해외로 보내는 거죠. 전통적인 매매단지 딜러들한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뢰를 쌓아서 단골을 만들거나 아예 수출 쪽으로 전환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과거처럼 정보 없는 손님한테 비싸게 팔아먹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